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4시 방송은 의학신간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가천대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님의 저서 마흔부터 생존감량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책의 저자 김경곤 교수님 먼저 인사드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랑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가천대학교 의과대학과 가천대길병원에서 학생들 교육하고 연구하고 그다음에 환자분들 진료 보고 있는 김경곤이라고 하고요. 주로 가정의학과인데 주 연구 분야는 비만학이고 그다음에 이제 현재 아시아 오세아니아 비만학회에서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여러 시청자분들 모시고 오늘 제가 이번에 쓰게 된 마음부터 생존 감량 책 얘기도 말씀 나누면서 동시에 그 비만에 대해서 몇 가지 제가 이제 전달드리고 싶은 말씀 한번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이 책 제목을 봤을 때 이게 당연히 중년부터 살을 빼야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생존 감량 이런 단어가 되게 좀 와닿았는데요. 오늘 좀 이 책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면서 책이나 비만 관련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중간중간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이 마흔부터 생존 감량 좀 어떻게 쓰시게 된 책인지 좀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은 책인지 먼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비만이 지금 대표적인 만성 질환은 이제 고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하고는 조금 다른 면이 있어요. 네. 고혈압 있으신 분들 사실 식사 조절도 하고 그러면 좋긴 한데 사실 제가 정말 예전에 의과대학 다닐 때는 그런 게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사실 약이 워낙 좋으니까 그냥 딱 어지간하면 거의 이제 98, 9%의 이제 환자분들은 그냥 혈압약만 제때 딱 먹으면은 혈압이 이제 잘 조절되고 효과가 너무 좋으니까. 네. 그러니까 다른 생활 습관 조절이 그렇게 크게 필요하지 않은데 비만은 아직까지는 정말 약만 쓴다고 해서 모든 게 딱 해결될 그 정도는 아니고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진료 시간에는 그런 것들을 환자분들하고 자세히 얘기하기 힘들어요.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방법으로 좀 책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환자분들 만나다 보면은 물론 이제 처음 체중 감량하러 오신 분들도 이제 있긴 있는데 보통은 혼자 다이어트 여러 번 하고 실패하고 또 이제 그런 분들 많고 또 이게 비만만 있는 게 아니라 비만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질환이 이제 몇 개 이제 같이 있어가지고 아무래도 이제 대학병원이고 저희가 이제 비만 대처 센터 이렇게 별도로 하다 보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제 의뢰도 오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이제 비만으로 인해서 이제 몸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신 분들, 이제 그런 분들에게 좀 비만에 대해서 좀 다르게 생각해 보시는 정말 의학적으로 비만을 어떻게 보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알기 쉽게 이제 전달하고 싶은 마음에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살찌면 안 좋지라고 흔히는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 비만이 왜 위험하고 왜 관리해야 되고 이런 필요성에 대해 조금 말씀해 주실 것 같은데요. 그럼 그 다음으로는 이제 마흔부터 생존 감량이라는 제목이 좀 와닿았는데 왜 마흔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사실 20대에도 살찌면 안 좋고 30대도 살찌면 안 좋잖아요. 하지만 마흔부터는 그냥 감량이 아니라 생존 감량이 필요하다. 제목부터 느껴졌는데요. 왜 마흔부터라고 강조해 주셨을까요? 그 환자분들을 만나다 보면은 마흔이라고 해서 정말 딱 40부터는 안 좋고 39까지는 괜찮다 이런 그때까지 막 먹어도 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건 아니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중년으로 접어드는다고 생각하는 그런 나이 때부터는 비만으로 인하는 이제 여러 가지 관련 질환들이 실제적으로 흔히 나타나는 그런 시기죠. 좀 변곡점인 시기라고 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사실 요즘에는 우리나라 비만 상황이 빠르게 이제 나빠지면서 사실 제 진료실에 오는 중학생, 고등학생, 학생들조차도 혈액 검사에서 이제 비정상 수치를 보이는 그런 이제 고도 비만인 그런 소아청소년 비만도 이제 꽤 많기는 하지만 통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게 이제 노화와 이제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나빠지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면서 그 비만은 이제 우리 몸 안에 체지방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일단은 이제 과도하게 많은 양이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분포가 문제고
그다음에 이제 질이 문제인데 지금 보여드린 그 그림이 이제 이 책에 그 올려놓은 이제 다른 연구에서 이제 따온 그런 그림인데요. 네. 지금 왼쪽에 마른 지방 조직이 있고 오른쪽에 이제 비대해진 지방 조직이 있는데 비대해진 지방 조직은 이제 질에 문제가 생긴 지방 조직이죠. 그래서 지방 세포 자체의 크기가 굉장히 커졌고 그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가운데 보면은 이제 죽어가는 지방 세포, 이렇게 찌글찌글해진 지방 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다른 조그만한 진한 색깔로 표시된 게 대식 세포들과 이제 림프구가 많이 모여 있거든요. 네. 그래서 마른 지방 조직에 비해서 비대해진 지방 조직은 여러 가지 이제 염증이 이제 굉장히 이제 과다해진 상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체지방에 이제 질에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네.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 지방 조직이 죽어도 잘 교체가 안 된다는 의미인 걸까요? 지방 조직이 죽어서 이제 교체가 되기도 하지만은 그게 이제 그렇게 활발하게 되는 조직은 아니고 지방 조직은 그런 건 아니고 물론 이제 새로운 줄기 세포에서 이제 분화가 돼가지고 새로운 지방 세포가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는 보통은 이제 기존에 있던 지방 세포 자체가 이제 커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게 뭐 저도 오늘 오면서 그 지하철 타고 왔지만 오늘은 일요일이라 한가한데 뭐 당장 내일 출근 시간 보면 막 미어 터지잖아요. 네, 정말 힘들잖아요. 거기 그렇죠. 있으면 그런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지방 세포 자체가 이렇게 이제 만원 상태가 되면은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물질을 자꾸 내보내기 때문에 저 그림에서 보시는 이제 대식 세포나 림프구들이 자꾸 몰려드는 거죠. 나쁜 것들을 계속 배출하니까. 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제 독소를 배출하는 단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게 이제 지속적인 저강도 염증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건강에 직접적인 문제가 되는 건데 젊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이제 다른 세포들의 이제 기능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두드러지지 않도록 이제 막고 있다가 이런 기능이 이제 노화에 의해서 점점점 떨어지다 보면은 이제 비만으로 인한 문제가 확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중년 마흔부터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 이때부터는 이제 정말 외모의 문제로 생각하는 거를 전 뭐 나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좀 시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다. 정말 나의 건강을 위해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도입을 해야만 앞으로도 내 몸 안에 이제 대사 기능 자체를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암들이 비만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암의 위험도도 낮추고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중년 때의 건강한 체중이 노년 때 치매랑 또 굉장히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여러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중년에 접어들면은 이제 비만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쓰시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저 나이 때나 뭐 20대 때는 이제 외모 때문에 살을 빼지만 이제 40대가 넘어가면은 외모를 넘어서 외모도 중요하지만 건강, 뭐 아까 말씀하신 치매가나 암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생존의 문제다. 감량을 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해 주셨습니다. 그럼 사실 이게 모두가 체중 감량하고 싶고 중요성도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사실 옛날보다는 뭐 똥배가 나오고 나이살이 생기고 살 빼기가 좀 훨씬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공감하실 거예요. 그 이유가 조금 궁금합니다. 나이 들수록 왜 살이 빠지기 힘든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그래서 일단 생활 습관만 따져도 뭐 한 10년, 20년 전을 이제 돌이켜 보시면 뭐 특히 일기 같은 거 쓰시거나 뭐 이렇게 동영상 같은 거 잘 촬영해 놓으신 분들은 금방 알 텐데 옛날에는 특히 뭐 결혼하셨을 때 애들이랑도 이제 같이 놀아주고 뭐 여행도 많이 다니고 친구들도 많이 만나고 그런데 이제 점점점 활동량이 떨어지죠. 나이가 들면은 귀찮고 몸이 안 따라주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제 소모하는 칼로리 자체가 떨어지는데 그거 외에도 근육량 자체도 좀 줄어들고 성호르몬 같은 것도 떨어지는데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면서 말씀드릴까요? 네, 요걸로 넘겨주시면 특히 이제 근육량 같은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몸 안에 이제 여러 장기가 있고 그 장기들이
이제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도 에너지를 이제 소모를 하거든요. 특히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뇌에서 소모하는 양이 에너지 양이 굉장히 많죠. 근데 뭐 간이나 심장이나 이런데 뭐 다 에너지를 쓰지만 우리가 체중을 감량을 하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뭐 뇌를 더 많이 써가지고 열량 소모를 늘리겠다 이거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뭐 항상 문제 풀고 있는 거가 아니니까. 맨날 뭐 스트레스 받고 일부러 고민하고 막 이런 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고 그렇죠. 그나마 이제 그 에너지 대사율을 인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근육량이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근육량이 많으면 그만큼 이제 대사 자체도 좋지만은 이제 가만히 있어도 근육에서 자꾸 에너지를 소모하기 때문에 체온을 이제 밖으로 이제 빼내는 거죠. 유지하고 있는 것 자체가 좀 에너지 소모가 된다는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제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뇌에서 워낙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근육을 유지를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사치 상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근육을 유지를 하고 근육이 필요 없어지는 경우는 빨리 분해를 해서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기전이 몸에 딱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면 금방 떨어지고 그래서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빨리 떨어지죠. 소실되는 속도가 더 가속화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성장하다가 성인기에 들어와서 이제 최대 양에 들어오면은 뭐 거기서부터 이제 개인차가 나기 시작하는 건데 운동 같은 거를 이제 열심히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식사 생활에서 근육에 필요한 단백질, 좋은 아미노산 섭취 같은 걸 이제 굉장히 잘 하시는 분들은 떨어지더라도 훨씬 천천히 떨어지는 거고 그게 안 되는 분들은 이제 빨리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아무리 관리를 잘 한다고 해도 노년기가 되면은 이런 이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기초 대사량 자체가 줄어들고 이 근육량에 이제 여러 가지가 이제 관계를 하죠. 특히 이제 성호르몬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남성에서는 이제 근육을 유지하는데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굉장히 중요한데 요거 자체가 떨어져서 그만큼 이제 근감소가 더 빨라지고 근육이 줄어드는다는 얘기는 이제 인슐린이 그만큼 작동을 제대로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인슐린이 작동하는 중요한 기관이 간이랑 이제 근육인데 이제 근육의 기능 자체가 떨어지면서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안 하니까 자꾸 더 많이 분비를 하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은 저장이 더 잘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하고 똑같이 먹었는데도 오히려 이제 소모되기보단 더 저장이 잘 되나요? 더 찌는 거죠. 네, 더 찌는 상태로 되는 거고 그 단계가 이제 많이 이제 더 지나다 보면은 오히려 이제 췌장이 이제 한계를 넘어서니까 인슐린 분비능이 더 떨어지게 돼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당뇨병도 생기는 거고 또 뭐 여러 가지 대사에 관련된 호르몬들이 되게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 들면서 점점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젊었을 때보다는 이제 중년 이후에 이제 체중 감량을 해보려면 정말 힘들죠. 20대 때는 잠깐 조금 먹는 거 줄이고 조금 이렇게 헬스장 가가지고 운동 조금 하면 금방 빠지는데 한 끼 굶으면 2, 3kg 빠지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들면은 정말 500g 빼는 게 아주 힘들죠.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이가 들수록 살 빠지고 감량하는 게 더 힘들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이거 책을 좀 둘러봤는데 이런 체중 감량과 좀 함께 강조해 주셨던 게 바로 대사증후군이었습니다. 이게 대사증후군이 좀 많이 들어봤던 단어실 텐데요. 비욘디 시청자분들은 이게 왜 그렇게 중년한테 큰 문제이고 좀 어떻게 대비하면 좋을지 중년 분들이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뭐 이제 그래프는 없애도 될 것 같은데요. 네. 화면 그러면 저희가 이제 슬라이드 꺼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혈압이나 이제 고지혈증이나 이제 그 혈당 이런 것들이 아주 이제 당뇨병 수준이나 이제 완전히 고혈압이라고 하기까지 가지 않았을 그런 이제 어느 정도 질병 전 단계에서도 복합적으로 같이 있으면서 허리둘레가 이제 맞는 내장 지방이 많은 그렇죠. 그게 함께 있으면은 이제 진단이 되는 거고 그 상태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지는 건데 대사증후군이라는 거는 이제 정의로는 그렇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지방의 질이 나빠졌다는 신호라고 보시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태까지 이제 비만학 분야에서는 체지방의 양과 분포만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체지방의 양을 반영하는 게 체질량 지수고
그다음에 분포를 반영하는 게 이제 허리둘레인데, 그래서 체질량 지수 허리둘레만 가지고 이제 평가를 하지만은 사실은 병원에서 하는 많은 검사들은 엄밀히 말하면 이제 체지방의 질이 얼마나 괜찮은지 나쁜지를 이제 본다고 봐야죠. 더 주의 깊게 보는 것들은 그렇죠. 그런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제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대사증후군 같은 게 있다 그러면은 그만큼 체지방의 이제 질이 나빠졌다. 네. 질이 나빠졌다라는 게 이제 비만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위험도가 더 높아졌다는 상태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죠. 네. 그래서 이제 대비책은 체지방의 질 자체가 더 나빠지지 않게, 더 좋아지게.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10,000원 지하철 같은 상태를 벗어나서 적절한 정도의 지방이 지방세포에 있게끔 만들어주는 게 이제 근본적인 대비책이라고 할 수가 있죠. 퀄리티를 개선해야 되는 네. 그런 거네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기 전에 조금 질문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산은 산이고 물은 셀프님께서 네, 갱년기 이후에 살 확 찌더라고 이렇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0대 이후 과일도 많이 먹으면 살이 찌나요? 요게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만한 게 과일은 살 안 찌지 않나? 과일은 건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살 찌는 음식인가요? 살찌죠. 과일이 칼로리가 굉장히 많고 네. 과일 안에는 이제 과당이 많은데, 과당이 이제 단순당, 대표적인 단순당이죠. 설탕과 과당이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단순당이고, 네. 과일은 맛있는 게 가장 큰 죄죠. 예, 맛이 없으면 많이 안 드시겠죠. 맞죠. 많이 안 드시면은 굉장히 건강이 좋은 건데, 네. 과일도 과도하게 드시니까 혈당이 올라가고 체중이 늘어나는 거고. 그럼 계속 들어가잖아요, 과일은. 그렇죠. 뭐 한도 네. 끝도 없죠. 뭐 맘먹고 먹으면은 참외 2-3개를 그 자리에서 다 먹을 수 있는데, 이제 이게 적당히 먹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적당한 게 보통 하루에 사과 반 개 정도, 그 정도 드시는 게 이제 제일 괜찮은데, 그 정도만 드시라고 하면 다들 불행하게 생각하시니까. 또 이게 후식 문화, 네. 후식을 반드시 먹으려고 하시니까. 아니 차라리 이따가 좀 그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후식은 차라리 괜찮아요. 이게 배 안에 음식이 이제 좀 차 있는 상태에서 후식으로 과일 좀 드시겠다. 이미 배가 부르기 때문에 과일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드시는데, 오히려 이제 특히 연세가 더 드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많은데, 식사를 건너뛰고 과일로 아예, 그렇죠. 과일이 맛도 있고 소화도 잘 되고 뭐 그 당 흡수도 잘 되니까 그렇게 이제 바꾸시는데, 그렇게 되면은 뭐 간에 지방간도 좀 더 심해지고 혈당도 올라가고 그만큼 체중도 더 올라가는 이제 그런 문제가 있죠. 그럼 사실 뭐 과일은 설탕을 퍼먹는 거랑 차이가 없는 건가요? 너무 많이 드시면 그렇죠. 성분 자체는 단순당으로 똑같으니까 네. 사실 그렇게 건강에 좋은 건 아니다. 제가 뭐 그 식품 이쪽에 이제 전문가는 아니어서 잘 모르겠는데, 이제 좀 경험적으로 느끼면 사실 우리나라 과일이 외국의 과일보다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 뭐 참외, 뭐 수박, 뭐 맛있는 거 그래서 많잖아요. 이게 더 그 과당 그 함유량이 더 높아지게끔 이렇게 개량이 된 것 같은데, 사실 외국 가서 과일 먹으면 우리나라 과일보다 훨씬 더 맛도 밍밍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오히려 더 건강에는 좋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과일들은 정말 과일 많이 드시면은, 특히 당뇨가 있으신 이 비만 환자분들은 혈당이 진짜 많이 올라가지고 오시거든요. 과일 조심하셔야 합니다. 사실 이게 단 과일이 최고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토마토 안 먹고 스테비아 토마토 먹고 막 그렇게 더 단 거 찾으시는데 사실 그게 더 몸에 안 좋은 거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 정미님은 저희가 이제 식단 관련 내용인 것 같은데, 저희가 바로 다음 내용이 식단 내용이어서 저희가 이 부분 살펴보고 질문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대사증후군까지 다뤄봤고요. 저희가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식단에서 어떤 것들이 안 좋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우리 몸의 건강을 망치는 이 식단 속 요소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가 그 비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체중 빼시려는 이제 그런 뭐 꼭 환자분들 아니더라도 주위에 이제 그런 거 물어보시는 분도 많은데, 그분들이 저한테 이제 물어보는 이제 가장 뭐 그 흔한 질문 중에 하나가 뭐 이렇게 TV 같은 거 보면 이러이러한 거 뭐 이렇게 비만에 좋다고 나오던데 효과 있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생각 자체를 조금 바꾸시라고 하는데, 이미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상태가 비만이거든요. 그런데 뭔가를 더 먹어서 이거를 해결하겠다. 뭐 슈퍼푸드 뭐 그런 게 뭐 당연히 몸에 좋은 면은 있지만은 일단 내가 먹는 거를 어떻게든 줄이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셔야지 아니면은 이거를 먹고 있다 더 건강에 좋은 걸로 바꾸겠다 이런 생각은 괜찮은데 이미 하고 있는 건 다 그대로 하시면서 뭔가를 더 추가로 먹겠다.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이제 굉장히 잘못된 방식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좀 사고 쳐놓고 수습하려 하지 말고 사고를 치지 마라. 그냥 그렇죠. 이런 거네요. 네. 그래서 이제 물론 이제 줄이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줄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이게 배고픔을 참는 이게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알죠. 이게 정말 인내심을 이만저만 요구하는 게 아닌데 진짜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보다는 일단은 몸에 확실하게 나쁜 것부터 일단은 하나씩 덜어내시는 거 이런 걸 추천하고 싶은데 몸에 확실하게 나쁜 거 세 가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가 이제 트랜스 지방이고 두 번째가 이제 정제 탄수화물하고 이제 단순당,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알코올.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를 다이어트 하실 때는 최대한 줄여보시도록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뭐 트랜스 지방 뭐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이미 다 잘 아시죠. 그래서 마치 식물성 기름처럼 이제 모양으로는 좋은 척하고 있지만은 이제 우리 몸의 혈관을 정말 확실하게 망가뜨리는 이건 이제 천연 상태에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분자 그 구조가 약간 이제 바뀐 형태의 이제 지방이고 이 트랜스 지방은 이제 공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데 그 음식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많이 쓰죠. 이 트랜스 지방을 쓰면은 우리가 이제 방금 튀겼던 이제 그런 느낌의 이제 바삭함, 고소함 이런 것들을 이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쓸 수밖에 없고 우리 몸에 이제 나쁜 이유는 보통은 이제 기름기 뭐 삼겹살 이런 걸 먹으면은 보통은 이제 콜레스테롤 중에서 LDL 콜레스테롤이 올라가는 게 문제죠. 근데 이제 트랜스 지방을 드시면 LDL 콜레스테롤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혈관을 보호해주는 HDL 콜레스테롤도 이제 떨어지기 때문에 2배로 훨씬 더 이제 나쁘고 이제 실제적으로 많은 연구들이 트랜스 지방 섭취량하고 심내혈관 질환 발생 위험도가 거의 이제 비례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트랜스 지방은 최대한 안 드시는 게 가장 좋죠. 그 트랜스 지방을 피하려면 가급적이면 이제 완제품으로 나온 형태의 그런 그 공산품 형태의 음식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근데 혹시 궁금한 게 약간 저희가 집에서 채소나 시장에 사서 요리해 먹는 거에서는 트랜스 지방이 거의 좀 없는 거죠. 그렇죠. 요리에 먹는다면 그냥 우리가 그 원료를 구해가지고 이제 조리를 할 수 있는 데선 거의 존재하지 않는 형태의 지방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화학적인 방법을 가해서 일부러 그 수소 원자 같은 것들을 처리를 해줘야 만들어지는 그런 거라서 집에서는 만들어 내고 싶어도 못 만들죠. 그러니까 직접 조리해서 드신다면 트랜스 지방을 자연스럽게 피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제 정제 탄수화물이랑 이제 단순당은 먹으면은 갑작스럽게 이제 혈당이 확 올라가죠. 기운도 나고 이제 그거 자체가 기분이 굉장히 좋죠. 이게 확 올라갔다가 이제 췌장에서 인슐린을 확 분비를 하죠. 혈당이 올라가니까 이제 췌장에서 깜짝 놀라서 이제 인슐린이 확 분비를 하는데 그러면 이제 다시 혈당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요즘에 이제 많이들 드셔봤겠지만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도 얘기를 하고 혈당이 오르락 내리락 이게 막 들쭉날쭉하니까 이제 혈당 롤러코스터라고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자꾸 유발을 하는데 그런 심한 변화가 우리 몸에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우리 몸은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할 때가 가장 이제 몸이 편안한 건데 인위적으로 이제 당 자체가 이제 변화가 굉장히 심해지는 변동성이 정말 엄청난 그런 상태를 만들기 때문에 일부러 이제 스트레스를 주는 거고 그거 자체가 대사에 제일 중요한 췌장이랑 간에 부담을 많이 줘요. 췌장은 갑작스럽게 인슐린을 확 짜내야 하는 이제 그런 굉장히 과도한 노동을 해야 하는 거고 채찍질을 계속 하는 그렇죠. 거네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게 췌장을 채찍질을 했으면 췌장은 인슐린을 막 확 분비를 해서 또 이제 간을 채찍질하죠. 그래서 서로 이제 굉장히 그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계속되고 나이를 먹다 보면은 기능 자체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 수치도 올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인슐린 분비량 측정을 해보면은 젊었을 때보다 많이 확 떨어져 있고 그런 문제가 있고 이제 알코올 같은 경우에는
뭐 적당량을 드시면 이제 좋다는 의견도 있는데 특히 이제 체중 감량에서는 네. 알코올 자체도 문제고 술을 드시면서 같이 드시는 안주가 이제 많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거든요. 근데 알코올을 드시면 가장 문제가 알코올 자체는 몸에 저장은 잘 안 돼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먹고 나면은 금방 이제 그것 자체는 증발은 되는데 문제는 알코올 자체가 칼로리가 워낙 많기 때문에 알코올 섭취를 하시다 보면은 몸 안에 있는 체지방을 연소를 완전히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체지방 분에 굉장히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겠다 하면은 음주량은 철저히 이제 통제를 어느 정도 하셔야만 되는 건데 이 세 가지가 이제 몸에는 나쁜데 사실 그냥 생짜로 그 칼로리를 줄여서 이제 굶겠다 이런 것보다는 훨씬 하기는 편하지만은 요것들이 음식의 맛을 굉장히 좋게 하고 또 섭취를 했을 때 뇌에서 이제 그 도파민 분비를 굉장히 강하게 만드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사실 줄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첫 번째 로 이제 뭔가 식생활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제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게 그 세 가지를 먼저 줄여보셔라. 이거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저도 알코올 같은 경우는 이 술 자체는 살 안 찌지 않나? 안주만 안 먹으면 되지 않나라고 네. 생각할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이 자체가 살찌는 것뿐만 아니라 체지방 연소를 방해하는 효과까지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안 좋다. 네. 그래서 드시는 게 좋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저희가 식단 내용 다뤄봤기 때문에 질문 몇 가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인님 질문입니다. 43살이시고요. 예전에는 일주일만 식단 조절해도 금방 살이 빠졌는데 요즘은 똑같이 해도 체중이 거의 안 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들면 기초대사량 때문이라고 하던데 특별히 많이 먹는 것도 아닌데 체중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초 대사량만 가지고 따져도 뭐 이렇게 굉장히 이해는 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초 대사량이 뭐 예전에는 1,500칼로리였는데 이게 1,200칼로리로 줄었다. 예, 이렇게 돼버리면은 300칼로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300칼로리를 내가 노력해서 이거를 이제 줄여야겠다 하면 러닝을 1시간 이상 하셔야죠. 예. 어떤 사람은 매일 러닝을 1시간 이상 해야 이제 그 체중이 유지가 되는 거고 다른 분은 뭐 가만히 그냥 일상생활만 해도 그 체중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두 사람을 비교했을 때 차이가 확 나는 거죠. 네. 나는 별로 먹는 것 같지도 않은데 왜 체중이 안 빠지지? 오히려 체중이 자꾸 늘지? 근데 이 이유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나는 과거의 나에 비해서 몸에서 요구하는 에너지 자체가 많이 줄어들죠. 특히 이제 성호르몬 분비가 이제 감퇴해서 이제 그렇다고도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반대 상황도 있어요. 성호르몬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호르몬이나 이제 몸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세포들을 많이 만들어내는 게 이제 젊은 나이대였다면 나이가 들면은 그 요구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생식에 필요한 이제 그러한 행위나 그 기능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세포들의 그런 그 에너지 요구도 자체가 떨어지기 때문에 소모가 잘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내가 하루에 2,500칼로리를 필요한 그런 이제 몸에서도 요구하고 나의 활동도 요구를 했다고 하면 지금은 한 1,800칼로리밖에 요구를 하지 않는 상태가 됐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런 상태에서 예전에 뭐 2,500칼로리 먹던 거를 전혀 안 줄이고 똑같이 먹는다. 그러면 체중이 점점 늘 수밖에 없죠. 그만큼 이제 차이만큼 잉여 칼로리가 되다 보니까 그렇죠. 자연스럽게 좀 살이 찌는 것 같다. 찔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HXX님 질문인데요. 저녁을 6시 전에 먹으라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퇴근이 늦어서 8시, 9시에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식사하는 것이 건강에 가장 좋을까요? 질문 주셨습니다. 사정이 안 되면 그냥 늦게 드시죠. 그냥 어쩔 수 없이. 규칙적으로 드시고 대신에 뭐 또 뭐 이따가 잠깐 더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가장 피하시라고 하는 게 양을 줄이려고 하는 것보다 먹는 횟수를 줄이시라고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녁을 늦게 먹으면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오후에 자꾸 뭘 드시게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없애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차라리 그거를 없애고 딱 끼니 때 충분한 칼로리 맛있게 이렇게 편안하게 드시고 규칙적으로 드시고 오히려 이제
9시에 저녁 식사하시고 이제 TV 보시다가 이제 11시, 12시에 또 이제 과일 꺼내서 잔뜩 드시고 이렇게 안 하시면은 그냥 뭐 8시, 9시에 뭐 먹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걸 받아들이고 거기에 맞춰서 생활하시는 게 훨씬 더 괜찮다.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네, 상황상 8시, 9시에 드실 수밖에 없다면 그때 잘 드시고 네. 대신 식사를 잘하셔서 간식 같은 거 드시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귤마님 질문까지 살펴보고 저희가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년 되니까 몸이 예전 같지 않아요. 무엇보다 살이 잘 안 빠집니다. 예전에는 한두 끼 굶으면 몇 킬로그램 빠졌는데 중년 되면 왜 달라질까요? 아까 저희가 좀 나왔던 얘기 같은데 네. 간단히만 한 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 나와 현재 내가 같은 몸이 아닌 거죠. 체중이 비슷하고 체격이 거의 비슷하다 하더라도 내 몸 안에서 소모되는 칼로리 자체가 이제 굉장히 떨어지고, 그다음에 뭐 단백질이나 여러 가지 콜레스테롤 자체를 소모해야 하는 그러한 이제 대사 자체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똑같은 양을 먹으면은 그만큼 이제 잉여 에너지가 자꾸 남게 될 수밖에 없으니까 과거의 나랑 이제 동일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중년이 됐으면 이제 변화한 내 몸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시고 거기에 맞게 생활 습관을 조금 바꾸셔야죠. 변화는 또 어쩔 수 없는 거니까요. 수능을 하시면서 또 더 노력하시는 생활 습관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나쁜 것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살펴봤는데요. 그 다음으로는 그러면 이제 건강한 식사를 해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이거를 해라! 뭐 바로 실행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또 힘든 일이니까요. 의지만으로는. 그럼 어떤 규칙과 방법을 세워서 이렇게 실행하는 것을 좀 추천하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은 슬라이드 한번 잠깐 보면서 네.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과거 한 20여 년, 한 30년 가까운 세월에 그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이제 비만에 대한 이해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비만이라는 게 여러 가지 특히 먹는다는 행위와 그로 인해서 이제 발생하는 몸 안의 여러 가지 변화,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이제 좋은 그림인데요. 이 그림 자체도 2005년도에 나왔던 그 이제 논문의 그림이니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니까 한 30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게 밝혀졌죠. 그래서 일단 뭐 우리 되뇌 피질이나 아니면 이제 도파민 관련한 이제 쾌락 중추에서는 과거에 맛있는 거를 먹었던 행위를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맛있다라는 게 그냥 이제 즐겁다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생존에 굉장히 유리했던 음식이었던 거죠. 생존에 유리했던 음식은 보통 보면은 음식이 지금의 상태로 생각하지 말고 우리나라 뭐 예전 새마을운동 이전에 1960년대 이전을 생각을 해보면은 먹을 게 이제 굉장히 없고 학교 다니던 학생들도 도시락도 잘 못 사가지고 오던 그런 상태에서는 굉장히 이제 단순당 함유가 높으면 먹자마자 에너지로 바로 갖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단순당이나 또 이제 지방 그 함유량이 어느 정도 굉장히 많다고 하면은 한 번에 적은 양을 먹고도 이제 그 에너지를 섭취를 많이 할 수 있고 오래 유지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그 단순당과 지방이 많은 음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거든요. 초콜릿 같은 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케이크 같은 거 딱 먹으면은 내가 이제 정말 맛있다 딱 생각하는 게, 그 쾌락 중추라는 게 사실은 이제 쾌락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기억이라고 보는 게 낫거든요. 학습과 기억이라고 봐야 하는데 그 행위를 자꾸 반복해서 이제 하는 게 생존에 유리하다고 판단을 하니까 도파민을 분비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기억을 시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이제 진화뿐이 아니라 이제 동물의 진화 시간까지 따지면 인간만 해도 뭐 10만 년 이상 됐고, 동물 시기까지 뭐 다 따지고 보면은 이제 몇 억 년 단위라고 봐야 하는데, 그 시절은 모든 정말 굉장히 긴 시간이 자원이 굉장히 없던 시간이죠. 그리고 대부분의 전쟁이라는 게 그 식량을 뺏거나 아니면 식량을 만들 수 있는 땅을 뺏거나, 지금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게 이제 아주 최근의 전쟁이 아닌 과거의 전쟁은 다 그랬던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 진화를 통해서 이 그림에 보시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만들어진 거죠. 배가 고프면은 위에서 이제 그렐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식욕 중추에 가서 막 배가 고파서 빨리 뭔가 먹을 걸 찾게끔 하는 그런 게 만들어졌고, 음식을 먹게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위 자체가 늘어나면서
미주신경을 통해서 뇌에다 다시 피드백을 주거나 아니면 장으로 갔을 때 장에서 요즘에 이제 가장 인기 있는 이제 뭐 위고비 마운자로의 이제 그런 그 모델이 되는 이제 우리 몸 안의 호르몬 GLP-1이나 GIP 아니면 뭐 PYY 옥신토모듈린 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분비가 되면은 이 분비 신호 자체가 뇌에도 영향을 주고 그다음에 이제 췌장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먹었던 음식을 빨리 이제 체지방으로 저장을 확 해버리는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이제 잘 발달돼 있는 거죠. 췌장에서도 또 이제 인슐린도 이제 분비가 되고 또 이제 지방 조직이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하면 이제 지방 조직에서도 렙틴이나 뭐 아디포넥틴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물질을 분비를 하게끔 그렇게 이제 진화가 되어 왔던 거고 이제 그 시스템이 이제 잘 갖춰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몸의 시스템은 뭐 몇 억 년에 걸친 그런 이제 굉장히 먹을 게 없던 환경에서 생존을 하게끔 갖춰져 있는 시스템이고 갑작스럽게 환경이 확 바뀐 정말 이제는 먹을 게 너무 넘쳐나는 그런 이제 급격한 환경이 바뀐 게 지금 비만의 원인인 거지 인간의 의지가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본능적인 거에 저희가 따랐을 뿐인데 환경이 바뀌어 버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맛있는 거 찾아서 먹는 거 그게 이제 훨씬 더 자연스러운 행위인 거죠. 그걸 참는 게 오히려 이제 부자연스러운 거고.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는 행위인 그렇죠. 거죠. 어떻게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도 살이 안 찌는 분들은 과거에 태어났으면 다 굶어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비만해지신 분들의 자신의 잘못이 아닌 거죠. 그거를 이제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하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의지만으로는 다이어트를 못 하는 건데, 그런 거를 일단 이해를 하고, 이제 내 몸 안에서 음식을 먹었을 때 이제 몸의 변화 같은 거를 조금 이해를 하시면은, 그 비만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접근하기가 훨씬 더 쉽지 않으실까. 그래서 이제 현실적인 방법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일단 음식을 먹을 때 혈당을 갑작스럽게 올리는 걸 가장 피하게 하기 위해서 뭐 잡곡밥 먹어라, 뭐 통곡류 먹어라 이런 것도 있지만은 저는 먼저 그냥 뭐 쌀밥이나 뭐 밀가루 뭐 면 같은 거 드신다 하더라도 일단은 채소를 좀 먼저 먹고 그다음에 단백질을 좀 먼저 섭취를 한 다음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쪽으로 순서를 좀 그렇게 바꾸시는 보통 고깃집 가서 드시는 스타일로. 샐러드 좀 먹고. 뭐 반찬하고 고기 이제 쌈도 좀 싸 드시다가 마지막에 이제 된장찌개, 밥,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순서로 드시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보통의 우리 식사는 빈속에 이제 먼저 밥부터 한두 수저 이렇게 딱 떠 넣고 그 다음에 국이나 찌개 좀 떠 넣고 이제 반찬 넣고 그다음에 이제 반찬 집어 먹고 이제 고기 구워진 거 있으면 또 이렇게 집어 넣으시는데 순서를 조금 바꾸시는 것만으로도 이제 혈당이 갑작스럽게 상승하거나 이제 그걸로 인해서 이제 그 식욕이 오히려 더 자극되는 이제 그런 거를 조금 이제 피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양을 자꾸 처음부터 줄이려고 하지 마시고 아까 이제 답변할 때 이제 말씀드렸던 횟수를 줄이는 거. 그래서 오늘 하루를 이제 가만히 이제 생각을 딱 이제 돌이켜 보는 거죠. 내가 하루에 몇 번이나 입안에 칼로리를 집어넣었나. 그걸 보면은 아침에 이제 뭐 일어나가지고 뭐 커피 한 잔에 이제 빵 하나 딱 먹고 이제 출근했다. 출근해가지고 좀 일 좀 하다가 이제 회사 사무실에 있는 그 간식 테이블에서 좀 이것저것 집어 드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 가지고 모자란 게 몇 개 딱 집어서 이제 서랍에도 딱 넣어놓고 그리고 이제 인터넷하고 뭐 이제 파워포인트 이런 거 작성하시다가 또 몇 개 꺼내서 집어 드시고 떨어진다 하고 드시니까 그리고 이제 점심 먹으러 갔어요. 점심 식사 이제 잘 하시고 나서 오후 되면 또 이제 나른하고 그러니까 잠깐 이제 동료들이랑 이제 티타임 가지시면서 또 이제 뭐 조각 케이크 같은 거 하나 또 드시고 뭐 저녁 때 이제 돼가지고 뭐 회식 안 하고 집에 가셨다 하더라도 집에서 이제 식사하시고 그다음에 또 이제 한 두세 시간 있다가 과일 또 따로 드시고 맥주 한 잔에 또 안주 드시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게 하면은 하루에 칼로리가 있는 음식물을 섭취하는 횟수가 거의 10번에 가까운 게 이제 드물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먼저 몰아드시는 연습을 좀 먼저 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그래서 한꺼번에 확실하게 드시고 안 드실 때는 안 드시는. 그래서 이제 먹는 시간과 공복인 시간을 확실하게 구분을 하시는 연습부터 먼저 하시라고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횟수가 늘어나면 조금씩 나눠 먹으면 굉장히 많이 먹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예전에 이제 이렇게 조금씩 자주 먹는 게 건강에 좋다. 이제 그런 얘기 많이 하시는. 네. 이제 그 건강이 좋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게 한다는 거죠. 네. 근데 하지만 우리가 지금 바라는 거는 소화가 잘 되고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걸 바라는 게 아니라 반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씩 나눠서 여러 번 드시지 말고 한 번에 이제 몰아서 드시고 공복 시간을 충분히 가지시는 일종의 이제 간헐적 단식을 추천을 드린 거죠. 변형된 형태의 이제 간헐적 단식을 이렇게 좀 해보시는 거를 추천을 먼저 하고 싶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트랜스 지방과 단순당을 먼저 이제 제거를 하시는 걸 하시는데, 특히 단순당을 빈속에 드시는 게 아주 안 좋아요. 그래서 과일을 드신다고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후식으로 차라리 드셔라. 배 안에 음식이 어느 정도 차 있으면은 이제 일단은 먹는 양 자체도 그만큼 적어지고, 그다음에 먹는다 하더라도 그만큼 이제 소화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당이 빨리 올라가지는 않죠. 네. 그런 좀 규칙들을 세워서 드시는 게 네. 결국은 이 본능적인 의지를 거스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또 조금 이제 주의하셔야 하는 게, 특히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보면은 굉장히 이제 젊은 분들, 특히 저녁 시간 같은데 이제 혼자 사시니까 이제 식당에 와서 혼자 밥 먹고 이제 식사를 끝내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대부분 보면 뭐 유튜브나 핸드폰 뭐 영상 같은 거 계속 보면서 입으로 이 손으로는 계속 이제 젓가락으로 이제 음식 넣으면서 눈은 이제 거기를 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런 게 굉장히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음식을 드실 때는 음식 자체의 맛을 충분히 즐기시고 먹는 행위 자체에 좀 더 이제 초점을 맞추시는 게 훨씬 더 좋아요. 그래서 먹는 거를 뭔가 이제 부가적으로 내가 다른 거를 하는데 그냥 뭐 배고프니까 심심하니까 그냥 입에는 계속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자꾸 먹는 횟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 많은 연구에서 가족이나 친구, 동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이제 훨씬 더 추천하거든요. 그쪽이 비만도 훨씬 더 이제 유병률이 낮고, 그리고 뭐 당뇨병이나 다른 건강상 문제가 생기는 것도 훨씬 이제 괜찮아지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같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과 뭐 인간관계와 음식 자체에 관심을 두시고 음식을 먹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먹는 행위를 하지 않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러니까 음식을 배고파서 먹고 싶어서 먹는 거는 사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참으면서 하는 다이어트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뭐 아예 굶어버리기 이런 것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 거는 굉장한 인내심을 필요하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돌이켜 보면은 내가 그때 별로 먹을 생각도 없고 먹고 싶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동적으로 먹은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특히 뭐 이게 그것도 인간의 이제 오래 누적된 문화의 이제 산물인데, 뭔가 이제 다른 사람과 뭔가 대화를 할 때 뭐 먹을 게 딱 앞에 있지 않거나 이제 상대방에게 먹을 걸 권하지 않으면은 이게 이제 문제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게 이제 항상 먹을 게 없는 사회에서 생존을 해왔기 때문에 그게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그런 방법이긴 한데,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서 맛도 전혀 모르고 그냥 뭐 베스킨라빈스 같은 데 가서 이제 사실은 딱 이렇게 1인용 컵이나 1인용 콘만 먹어도 충분할 거 가지고 큰 거 사가지고 이게 가성비가 좋다 생각하고 대화는 하면서 이거 먹는데 처음에 몇 번은 맛있게 먹다가 이게 내가 맛도 전혀 느끼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자동적으로 먹는 그런 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줄이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이죠. 그리고 그 알코올 섭취량 같은 것도 내가 일주일에 좀 이 정도만 마셔야겠다 이렇게 좀 정해놓고 하시면은 훨씬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런 규칙들을 조금 실천해 보시는 게 이게 건강한 식습관을 만드는데 이제 의지를 거스르고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운동과 수면에 대한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다이어트의 운동은 뭐 중요한 건 당연히 저희가 많이 알고 있고요. 수면도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운동과 수면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어떤 규칙으로 운동과 수면을 해야 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될지 먼저 언급 부탁드리겠습니다. 운동을 이게 살 빼려고 체중을 줄이려고 하시는 건 전 별로 추천을 안 해요. 운동만으로 진짜 체중을 줄이겠다. 뭐 아마 개인 PT 받아보신 분들은 뭐 다 아시겠지만 PT 트레이너께서 이제 운동만 시키지는 않죠. 이제 먹는 거를 철저히 이제 관리를 하시죠. 식단 짜주시고 그러니까. 그래야만 이제 이게 되는 거지. 그냥 운동만 해가지고 하려고 하면은
뭐 국가대표 선수들 있는 태릉 선수촌, 거기 선수들처럼 운동을 하셔야 이제 하루 뭐 7시간 하고. 그렇죠. 네. 뭐 기초 체력 훈련하고 기술 훈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하셔야 뭐 이제 그것만 가지고 체중이 빠지는 거고. 근데 이제 체중을 빼려고 운동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건강해지겠다. 몸 자체가 건강해지고 이 운동하는 것 자체가 내가 즐겁다, 행복하다 이러기 위해서 운동을 하시는 거죠. 얼마나 해야 하냐 하면은 그냥 현재 단계보다 다음 단계로 가시기만 하면 돼요. 아예 안 움직이시던 분이면은 나가서 산책만 하셔도 되고, 내가 그냥 그래도 어느 정도 일상적으로 산책은 하던 사람이야 라고 하면은 좀 더 이제 빨리 걷기, 보폭을 좀 더 크게 걷기 이 정도 하시면 되고,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운동은 하고는 있는데 횟수가 좀 이렇게 뭐 주 1, 2회 겨우 할까 말까다 시간을 못 내겠다 그러면은 좀 이제 주말이라도 뭐 더 해가지고 주 3회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재 있는 것보다 조금 더 이제 다음 단계로 나가시는 정도면 되는데, 비만에서 이제 권고되는 일반적인, 물론 이제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상태는 중등도 강도의 운동을 일주일에 이제 150분 이상 하는 거를 이제 추천을 하죠. 네. 물론 더 이제 강도가 높거나 시간이 많으면은 체중 감량에는 뭐 좀 더 도움이 된다, 이제 그런 결과들은 있지만 그건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당연하죠. 그런데 이제 현실적으로 할 수 있냐 없냐가 이제 문제인 거고, 그래서 운동은 종류는 뭐 유산소 운동과 무산소 운동을 복합적으로 하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 네. 이제 보통 할 수 있는 이제 구기 종목이나 여러 가지 이제 춤 종류 이런 것들은 다 그런 요소가 다 포함이 같이 돼 있어요. 복합적인 운동이 네.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는 게 제일 좋죠. 그리고 내 몸에 무리가 안 가고 내가 쉽게 할 수 있는 거. 뭐 우리 집 근처에 수영장 한번 가려고 하면 차 타고 뭐 한 3-40분 가야 겨우 갈 수 있다. 이런데 수영이 몸에 좋다고 해서 수영한다. 이게 처음 몇 번은 하지만 이제 가기가 귀찮아서 1년 꺼놓고 한 네. 일주일 가고 안 가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현실적으로 하기 편하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시는 거를 이제 제일 추천을 하고, 그거 외에도 이제 운동이 아니지만은 활동량 자체를 늘려서 내가 의식적으로 운동을 안 해도 체온을 올리는 그런 이제 에너지 소모를 하는 그런 이제 방법도 추천을 해드리는데, 여러 가지 이제 기술들이 있죠. 그래서 특히 사무직 같은 분들은 그 똑같은 자세로 오래 유지하는 게 그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도 굉장히 안 좋지만 척추 건강에도 굉장히 안 좋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한 30분에 한 번씩 일어나서 이제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이런 것 자체도 좋고, 일을 하실 때 뭐 책상 높이가 요즘에 이제 조절되는 그런 책상 쓰는 사무실도 많으니까 잠깐 이제 서서 또 이제 작업하시는 것 자체도 그만큼 이제 칼로리 소모가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동료랑 이제 뭔가 그 업무 협의 같은 걸 해야 할 때 보통 요즘에 이제 뭐 전화나 아니면 문자, 뭐 SNS나 아니면 뭐 이메일 이러고 마시는 분들도 많은데, 하실 수 있으면은 각서 이제 좀 한두 층 뭐 그 정도 아주 먼 거 아니면 찾아가서 이제 뭐 이렇게 얘기도 나누시면서 그거 자체가 벌써 이제 활동량 자체를 높인 거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을 간다고 하더라도 이제 같은 층에 제일 가까운 데 말고 이제 한 두세 층 이런데 멀리 떨어진 데 일부러 걸어서 이제 가시는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이제 굉장히 많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이제 한 두세 층은 그냥 걷는 게 딱 몸에 배도록 이렇게 하시는 게 좋죠. 그리고 주차를 하실 때도 남들이 제일 안 세우는 가장 먼데 입구 바로 앞이 아니라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에 모아 보면은 요즘에 핸드폰이나 스마트워치 이런 게 이제 많으니까 하루에 몇 보 움직였는지 다 계산이 되잖아요. 그래서 현재 내가 움직이는 것보다 1000보 늘려보기 뭐 이런 거를 하시는 것도 이제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수면을 또 이제 무시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수면이 일단 잠을 안 자게 되면 식욕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제 늦게 자면 늦게 잘수록 뭔가를 먹게 돼요. 그래서 이제 칼로리 섭취가 높아지기 때문에 잠은 일찍 주무시는 게 다이어트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거고, 또 이제 수면 깊이가 깊은 게 좋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수면 깊이가 깊어지질 않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 자체를 잘 하셔서 충분히 긴 수면, 7시간 이상의 충분히 긴 수면으로 이제 깊은 수면을 잘 취하시는 거를 꼭 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체중하고만 연관된 게 아니라 이 수면이라는 게 이제 요즘 뭐 또 이 시청자분들께서 치매 이런 것도 방송 많이 보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뭐 베타 아밀로이드라고 이제 유명한 이제 뭐 그게 100%는 아니지만은 그 일종의
치매를 유발하는 뇌의 찌꺼기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거를 이제 제거할 시간을 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야 뇌 건강도 유지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운동, 그다음에 일상생활의 활동량, 그다음에 이제 좋은 수면, 이 세 가지가 다이어트 할 때 이제 무시하기 쉬운 그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운동은 뭐 무조건 내일부터 일주일에 150분에 이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발전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조금씩 늘리는 방향으로 노력해 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수면도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 저희가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빠르게 좀 넘어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비만 치료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게 쉽게 살을 뺄 수 있다는 방법이라고 많이 생각하시다 보니까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맞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것 같습니다. 중년이 이 살이 쪘을 때 비만 치료제를 좀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 한번 슬라이드 잠깐 보시면서 네.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에 물론 이제 영어로 써져 있어서 좀 보시기가 안 좋겠지만 이제 까만색으로 이제 GLP-1이라고 써져 있고 녹색으로 이제 GIP라고 써져 있고 빨간색으로 이제 글루카곤, 파란색으로 이제 아밀린 이렇게 해서 이제 네 가지 호르몬을 지금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이 호르몬들이 이 네 가지가 모두 다 뇌의 식욕 중추에 가서 식욕 자체도 억제를 하는데 각각의 호르몬이 좀 이제 역할은 좀 다르지만 GLP-1이나 GIP 같은 경우는 이제 둘 다 췌장에 있는 그 베타 세포라고 하는 그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를 이렇게 분열을 촉진을 해요. 네. 그래서 그 베타 세포 자체가 이제 늘어나니까 기능이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가 좋아지니까 혈당이 내려가고 이제 그런 게 좋은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글루카곤하고 아밀린은 그거에 덧붙여서 식욕도 억제하지만은 에너지 소모량 자체도 높여줘요. 그리고 이제 GIP 같은 경우에는 그 체지방을 오히려 이제 더 느리게 하는데 이제 늘어나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비만의 측면에서는 체지방을 늘어나게 하니까 안 좋은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제가 이제 맨 처음 서두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비만에서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체지방의 질도 중요하다. 네. 근데 이제 GIP 같은 호르몬은 체지방의 질을 좋아지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그리고 이거 외에도 이제 근육이나 간이나 뭐 이제 그 갈색 지방 이런 데에 이제 다 종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우리 몸의 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지금처럼 이제 음식물이 너무 많은 상태에서는 대사를 좋아지게 하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호르몬들을 보여드린 건데 현재 개발되고 있는 그런 이제 약들은 이 네 가지 호르몬을 다 이제 흉내내는 그런 약제들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고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는 GLP-1하고 굉장히 유사하게 만드는 거고 마운자로 같은 경우에는 GLP-1과 GIP의 효과를 이제 흉내내는 그런 이제 또 다른 이제 단백질, 조그만한 단백질이라고 해서 이제 펩타이드라고 이제 보통 부르는데 그런 펩타이드 형태의 이제 약을 만드는 거고 그거 외에도 뭐 이제 글루카곤이나 아밀린 이런 데도 이제 다 관여하는 지금 약들이 개발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약들이 나와서 우리가 이제 비만의 이제 병태 생리에 대해서도 훨씬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그 예전에 다이어트나 이제 저같이 이제 비만 치료하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그 기적이라고 볼 수 있죠. 예전에 정말 안 되던 게 이제는 좀 더 훨씬 쉽게. 네. 그래서 지금 이런 호르몬들을 그 영양소를 섭취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자극돼서 분비되는 호르몬이다. 그래서 뉴트리언트 스티뮬레이티드 호르몬 그래서 약자로 너쉬라고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는데 네. 이런 계열의 약제를 딱 써보면은 써보신 분들 뭐 많으실 것 같아서 뭐 금방 이해하실 것 같은데 다이어트 할 때 이제 제일 힘든 게 나는 참으려고 해도 계속 다른 일 하는데도 머리에서 계속 뭐 먹을 거 생각이 나요. 그리고 입이 심심하고 네. 먹고 싶고. 네. 네. 그리고 이제 뭐 오후쯤 되면 오늘 저녁에 뭐 맛있는 거 뭐 먹을까 계속 매일 이제 그거 궁리를 해야죠. 네. 그리고 이제 뭐 해외여행 같은 거 이게 계획 짤 때도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게 맛집 검색 쫙 해가지고 이날은 여기가 보고 저날은 저기가 보고 이거 해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영어로 이제 푸드 노이즈라고 하고 이제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뭐 음식 소음 뭐 그 정도로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음식 소음 같은 거를 딱 주사를 맞으면 정말 갑자기 조용해지죠. 먹을 거 생각이 그렇게 잘 안 들거든요. 그래서 그게 다이어트를 하기에 이제 굉장히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지금 개발되고 있는 약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식욕만 억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소모 자체를 늘리는데 옛날에도 에너지 소모를
높이는 약재들이 있었는데 그런 약재들이 다 이제 살충제로 쓰이던 것들이에요. 이게 굉장히 독성이 강해요. 네. 그래서 그 미토콘드리아를 굉장히 자극하기 때문에 위험한데 지금 이제 개발 중인 그런 너쉬 호르몬들을 기반으로 한 이런 약재들은 그렇게 독성이 강하지 않으면서도 에너지 소모량을 높이기 때문에 먹는 것도 줄이고 소모량도 줄이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을 이제 다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약이든지 지금 나온 약들이 부작용 일반적으로 보면 부작용도 굉장히 낮고 굉장히 안전해요. 뭐 유튜브 같은 거 보면 뭐 별의별 말들이 뭐 제가 얼핏 제목만 이렇게 본 것도 있는데 뭐 췌장이 다 녹아버려 뭐 이런 굉장히 자극적인 그런 본 적 있습니다. 있는데 그 말도 안 되는 말이고 굉장히 안전하고 굉장히 좋은 약인데 어떤 약이든지 다 부작용은 있고 개인차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 상황에 맞게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경험이 충분히 있으신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의하셔서 처방받아서 이제 쓰시는 게 좋고 내가 받아서 뭐 이렇게 남 준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여러 가지 이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이제 종류는 굉장히 많죠. 이제 부작용을 뭐 어쩔 수 없는데 미리 좀 예방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생겼을 때 빨리 대응하는 방법도 잘 알고 계셔야 하니까 꼭 그렇게 함부로 쓰시지 마시고 꼭 상의하시고 쓰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유튜브에 보시면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위고비나 마운저로 맞으면 큰일 나는 것처럼 이런 잘못된 정보들도 많은데 전문의와 상담을 통해서 잘만 본인에게 맞는다면 큰 문제 없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잘 상담해서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좀 이런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환자분들의 조금 마음을 이해하고 싶어서 각종 다이어트 방법을 직접 좀 시도를 다 해보셨다고 들었습니다. 좀 이걸 좀 다 해보시면서 느낀 점, 이 다이어트의 법칙 3가지를 조금 정리해 주셨는데 요거를 조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떤 다이어트든지 하면은 다 빠져요. 다 빠지는데 이제 그 비만 전문가들이 이제 가장 그 보편적으로 추천하는 거는 이제 저열량 식단, 이제 로 칼로리 다이어트인데 기존에 먹던 열량보다 이제 한 400칼로리 줄여서 먹는 거죠. 뭐 하면 좋은데 이게 다이어트들이 이제 별의별 방법들이 다 나오는 이유는 그게 오래 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뭔가 이렇게 돌파하고 아니면 이렇게 돌아가는 방법, 지름길 이렇게 약간 편법 이런 거를 쓰는 거죠. 뭐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것도 그렇죠. 고기만 엄청 드시고. 저도 이제 그게 이제 저탄수화물 식단으로 이제 할 수 있고 이제 황제 다이어트 같은 경우는 이제 초저탄수화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초저탄수화물 식단도 해봤는데 되게 힘들더라고요. 빠지기는 정말 잘 빠져요. 그래요? 고기만 먹으면 된다고 하니까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행복할 것 같은데. 며칠 해보면은 케톤이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뭐 머리가 멍하고 막 되게 힘들거든요. 그리고 막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도 굉장히 많이 생기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뭐든 하면은 다 효과는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오래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법보다는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지속하시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추천하는 다이어트는 제가 해본 것 중에는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횟수를 줄여서 먹는 이제 변형된 그런 간헐적 단식이 제일 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오래 하기도 좋고 환자분들한테도 많이 추천드리고 그래서 하루에 한 2끼 정도를 딱딱 몰아서 아침, 점심이 됐든 점심, 저녁이 됐든 내 생활 패턴에 맞는 방식으로 이게 딱 몰아서 일단 먹을 때는 그냥 마음 편하게 맛있는 거 그냥 드시고 싶은 거 그냥 딱 잘 드시고 그 외에는 중간에는 전혀 이제 칼로리가 있는 건 드시지 않는다. 물이나 차 같은 것만 드신다. 물차나 뭐 커피를 드신다고 해도 뭐 아메리카노 뭐 이렇게 이제 칼로리가 거의 없는 굉장히 낮은 것만 드시는 걸 이제 먼저 추천을 해보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방법 자체도 지속이 중요하지만 체중 자체도 지속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요요가 반복되지 않게 꼭 어떻게든 빠진 체중은 최대한 유지를 하시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요요가 반복되더라도 어떤 연구에서 보면은 한 번도 안 빼본 것보다는 그래도 한 번 빼본 게 지방세포에 더 이제 좋은 에너지 대사 측면에서 이제 나중에 더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근데 아직까지 이제 확립된 이론은 아니에요. 그렇지만은 좋은 생활 습관, 그다음에 체지방을 이제 한 번이라도 이제 줄여봤던 그러한
것이 이제 대사적인 효과는 오히려 이제 굉장히 오래 갈 수도 있다고는 하는데 조금 문제는 이제 요요가 됐다가 체중이 다시 늘 때는 체지방률이 보통은 더 늘어요. 그리고 이제 처음 체중보다 더 느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런 빠졌다 다시 느는 것 자체가 몸에 굉장한 이제 스트레스를 주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제 빠진 거는 유지를 꼭 하실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체중계 눈금 뭐 예를 들어서 나의 목표가 55kg는 가봐야겠어. 딱 그러면 어떻게든지 가서 손만 딱 대고라도 다시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 그러지 마셔라.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내 현재 체중이 80kg다 그러면은 그냥 일단은 1차 목표를 현실적으로 내가 이제 70kg만 해보겠어. 이 정도만 해도 나는 큰 성공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거기 갔으면 간 거를 못해도 6개월, 가급적이면 1년 이상 이제 유지를 하시는 거를 이제 목적으로 하셔야죠. 그래서 꼭 빠진 체중은 어떻게든지 유지를 신경 쓰시는 거. 그리고 두 번째로 그걸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체중계 눈금을 목표로 생각하지 말고 건강한 생활 방식 자체를 나의 목표로 삼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나의 이제 목표 체중이 60kg다. 그랬으면은 나의 생활 방식이 60kg에 맞을까라는 생각을 이제 해보셔야죠. 그래서 60kg 정도에 맞는 정도의 식단을 이렇게 좀 구상을 하시고 활동량도 거기에 맞는 정도의 활동량을 내가 이제 스마트워치 같은 걸로 하루에 이제 소모되는 칼로리 아니면 이제 움직이는 보수가 몇 보 이거 정도는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가지시고 생활 방식을 목표로 하다 보면은 체중계나 허리 둘레는 알아서 이제 같이 따라오는 거죠. 그게 목표가 아니라 부가적인 효과로 따라오는 거군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요번 그 서적에서 이제 강조드렸던 게 요때 안 하면은 노년에 굉장히 안 좋아진다.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뭐 저희 병원에도 그 연세가 드신 분들이 병이 많기 때문에 입원 환자분들이 연세 많으신 분들 많죠. 근데 요즘 보면은 근감소가 정말 흔하거든요. 자기 스스로 힘으로 침대에서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간병인이나 누가 도와줘야만. 그리고 이제 병원에 안에서 움직일 때도 꼭 이제 휠체어는 물론이고 침대 자체로 이제 카트로만 움직여야 하는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노년을 피하기 위해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게 목적인 거지 체중 자체를 1차 목적으로 두시면은 좋지 않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 세 가지 이제 다이어트의 규칙을 강조해 주셨습니다. 요 세 가지를 지키시면서 이렇게 체중 감량을 하시고 건강한 몸을 만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꼭 따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남은 시간 질문 한두 개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신여건강님께서는 저희가 조금 답변이 된 것 같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귤만님이 이제 비만이 치매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건가요? 좀 그 기전을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간단히만 조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만이 치매에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냐? 그거는 아직은 이제 자세한 기전은 안 알려져 있는데, 그러니까 그 중년의 비만은 그 노년에서 치매 위험률하고 그 확실한 관계는 있어요. 상관관계를 상관관계는 확실해요. 상관관계는 확실하고. 그다음에 이제 중년의 체중을 이제 의도적으로 이제 빼면은 치매 위험도가 낮아진다는 연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제 보통 노년에서는 그 관계가 확실하지 않아요. 노년에서 오히려 이제 체중이 조금 많은 분들도 치매 위험도가 그다지 뭐 높지 않고 노년에서 체중을 빼는 게 오히려 이제 치매 위험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노년에서는 체중을 관리하시라고 하고 싶지 않지만은 어차피 치매라는 거는 굉장히 오랫동안의 생활 습관이 누적이 돼서 이제 그 뇌세포에 영향이 간 거기 때문에 관리를 하셔야 할 이제 타이밍은 40, 50대인 거지 이제 오히려 노년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노랑님 질문 살펴보겠습니다. 여성 유방암 환자셔서 호르몬 양성 타목시펜을 복용 중이십니다. 요즘 유행하는 마운다로 주사 비만약은 여성 호르몬을 억제하는 환자도 맞아도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습니다. 네, 맞아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방암이 이제 종류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특히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 양성인 이제 환자분들이 저는 이제 호르몬 억제제를 이제 써야 하고 이런 분들은 보통 이제 피하 지방에서 여성 호르몬이 이렇게 생성이 되는 것 자체가 유방암 재발의 이제 고위험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확실하게 억제를 해야 하는데 확실하게 억제하는 이제 두 가지 방법이 굉장히 강한 운동을 이제 많이 하시는 게 이제
추천하는 방법이고, 두 번째가 이제 체중 자체를 줄여야 하는데, 이거 뭐 마운자로 뭐 위고비 다 이제 그 유방암에 대해서 아직 확실하진 않지만은 요즘에 이제 그 전향적 연구는 아니지만 이제 후향적 연구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뭐 유방암뿐이 아니라 이제 몇 가지 비만하고 이제 그런 관련된 암의 발생을 억제하는 효과는 있다고 알려져 있고, 네. 특히 비만대사 수술은 이 암에 대한 억제 효과는 굉장히 확실하게 잘 알려져 있어요. 예, 확실하게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약물에 대해서는 아직 역사가 비만대사 수술보다 뭐 예전에 있던 약들은 그만큼 이제 확 줄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효과가 좀 불확실한 거고. 혹시 그 말씀하셨을 위절제술 같은 거? 예, 많이 하는 게 이제 네. 위소매 절제술하고 이제 루아이 위우회술, 그 외에 이제 기타 이제 몇 가지 우회술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의 이제 그런 장기 데이터는 뭐 거의 확실해요. 그거는 이제 확실하고, 네. 약에 대해서는 지금 이제 위고비 마운자로 세대에 들어와서만 이제 15% 20% 정도 체중 감량을 이제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할 수 있게 됐고, 그게 이제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암에 대한 영향 예방 효과가 아직 확실하진 않은데,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한 데이터들을 보면은 이 약들도 체중 감량을 통해서 이제 암 재발을 막을 수 있다. 예, 지금은 뭐 그 근거 수준도 굉장히 많이 높이 올라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뭐 마운자로 쓰면서 체중 빼시는 게 유방암 재발 예방에 이제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노랑님은 너무 우려하지 마시고 이런 주사제 맞으셔도 괜찮고,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최근 암을 억제하는 효과도 조금 기대된다고 네. 하니까요. 걱정 없이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가천대 길병원 가정의학과 김경곤 교수님과 함께 마음부터 생존 감량이란 책 함께 알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내용과 저희가 다루지 않았던 정보들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구매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오늘 좋은 책과 좋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신 교수님 감사드리고, 함께 질문 많이 남겨주신 시청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